안녕하십니까. 컴말 2급 필기 강사 공로석입니다. 자, 2013년 2회 컴퓨터 일반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의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핑 명령을 실행한 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명령 프롬프트 창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핑이 무엇인지 여러분도 이해를 하셔야겠죠. 명령 프롬프트 창이라는 것은 아래쪽 그림에 나와 있죠. 까만색 이제 바탕 화면에 이렇게 명령어가 입력되는 이런 화면을 명령 프롬프트 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명령 프롬프트는 이제 도스라는 환경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도스라는 것은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즈라는 운영체제 있죠. 윈도우즈라는 운영체제가 나오기 전 운영체제가 도스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마우스를 이용을 못했어요. 마우스를 이용을 못했기 때문에 키보드를 이용을 해서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운영체제를 이용하는 그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명령어들을 다 알고 있어야만 컴퓨터를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명령 프롬프트 창을 일단 실행을 해야겠죠. 자, 실행하는 방법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모든 프로그램에 가서 보조 프로그램에 가서 여기서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을 하셔도 되고요. 자, 검색 상자에서 cmd라고 입력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엔터 입력을 하셔도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핑이라는 명령어는요. 핑이라는 명령어는 이제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되느냐 안 되느냐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라는 사이트, 다음이라는 사이트, 기사퍼스트라는 사이트, 자, 이런 사이트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느냐 아니냐 확인할 수 있어요. 자,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핑이라고 명령어 입력을 하고요. 일단 대상의 주소를 입력을 해야겠죠. IP 주소를 입력하거나 도메인 주소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한번 하나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127.0.0.1이죠. 자, 127.0.0.1. 자, 이것은 제 컴퓨터의 주소, IP 주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 컴퓨터는 일단 정상적이기 때문에 결과가 정상적으로 나올 겁니다. 자, 엔터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엔터 입력을 하게 되면은 뭐 TTL 해서 이렇게 쭉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이 메시지에서 중요한 것이 이 부분이에요. 자, 패킷을 보낸 게 4개, 받은 게 4개. 자, 손실은 없고 손실률이 0%네요. 자,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이 주소에 있는 컴퓨터가 정상적이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패킷이라는 것은 신호입니다. 신호. 인터넷에서 통신을 할 때 그 단위를 최소 단위가 패킷이에요. 그럼 패킷을 보내는 겁니다. 보낸 게 4개 보냈어요. 자, 이쪽으로 4개 보냈습니다. 제가 4개 보내고 되돌아오는 것이 4개 돌아왔어요. 자, 그 말은 제대로 통신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손실이 없기 때문에 0% 손실이라고 메시지가 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 나온 결과를 보면은 이 컴퓨터, 그러니까 이 127.0.0.1, 자, 이것은 정상적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만일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를 보여드릴게요. 자, 네이버 사이트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럼 TTL 해서 이렇게 메시지가 안 나오고요. 요청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요청 시간이 만료되었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자, 네이버 쪽으로 패킷을 보내는 거예요. 자, 패킷이란 것은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기 쉽도록 자른 데이터 전송 단위입니다. 신호예요, 신호. 신호를 패킷이란 단위로 해서 보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냈어요. 보냈는데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피드백 되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이 네이버 사이트에 무언가 문제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핑의 결과는요,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작동이 안 되는 경우의 결과, 그 다음 작동이 잘 되는 경우의 결과, 이렇게 나와요. 작동이 잘 안 되면요, 여기 보시면은 패킷을 4개를 보내는데 받은 것이 없고 손실은 4가 되겠죠. 그래서 손실률이 100%가 될 겁니다. 자, 정상적으로 작동이 된다라면은 뭐 4개 보내면은 4개를 다 받게 되겠죠. 자, 이렇게 두 가지 결과가 나올 거고요. 제가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네이버 사이트는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핑 명령어를
입력을 했는데 작동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는 이유가 대부분의 웹사이트에서는 핑 명령어를 이제 받아들이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핑 명령어는요, 보통 해킹의 목적으로 해서 많이 이용이 되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패킷을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하나의 컴퓨터가 아니고요, 여러 대의 컴퓨터에서 동시에 네이버라는 사이트를 공격한다. 그러면은 핑 명령을 이용해서 패킷을 엄청 많이 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버리면 네이버 사이트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상의 패킷이 들어오면은 다운이 됩니다. 이게 해킹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핑은 이제 웹사이트에서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을 해 두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거지 네이버 사이트가 정상적이지 않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이제 다른 사이트들을 이제 확인을 했을 때 정상적이지 않다라면 이런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번 대상이 되는 IP 주소의 호스트 이름. IP 주소의 호스트 이름. 조금 전 제가 네이버.com이라고 입력을 했죠. 이것은 도메인 이름이죠. 도메인 이름이고요. 자, 핑 하게 되면 결과가 www.g.naver.com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뒤에 숫자 이렇게 나옵니다. 뒤에는 IP 주소고요. 이것은 호스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네이버 사이트에 여러 대의 컴퓨터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지금 제가 명령을 입력을 했을 때 그 핑이라는 명령을 받는 컴퓨터, 그 호스트를 컴퓨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름이 www.g.naver.com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확인 가능하고요. 자, 2번 전송신호의 손실률 확인 가능하죠. 자, 3번 전송신호의 응답시간. 자, 응답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자, 얼마만큼 시간이 소요가 되는지 확인 가능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완복시간 해서 최소, 최대, 평균 값이 나오죠. 이 주소가 제 컴퓨터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원격지에 있는 컴퓨터를 핑을 하게 되면은 최소값, 최대값, 평균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송시간의 응답시간이 이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런데 게이트웨이와 DNS의 IP 주소는요, 여기서 확인을 못 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내용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웹사이트의 정보를 그대로 복사하여 관리하는 사이트를 말한다. 방문자가 많은 웹사이트의 경우 네트워크상의 트래픽이 빈번해지기 때문에 접속이 힘들고 속도가 떨어지므로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정보와 같은 정보를 세계 여러 곳에 복사해 두는 것을 말한다. 자, 복사라는 얘기가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이런 겁니다. 자, 구글이라는 사이트가 있죠. 자, 구글이라는 사이트가 미국에 있습니다. 근데 이 구글이라는 사이트는 미국 사람들만 접속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다 이용을 하는 그런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 트래픽이 전 세계에서 접속을 하기 때문에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접속이 힘들고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유럽에도 동일한 복사한 복제품을 하나 더 만들어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제 사이트를 만들어 두는 거예요. 유럽에 두고 그 다음 아시아권에서 또 하나 만들어 두고요. 자, 이런 식으로 분산을 하는 거예요. 세계 여러 곳에 복사를 해서. 그러면은 아시아 사람들이 접속을 할 때는 아시아에서 설치가 되어 있는 이 복사된 사이트에 접속이 될 거고요. 유럽 사람들은 유럽에 복사해 둔 이 사이트에 접속이 될 겁니다. 그럼 분산이 된다는 얘기죠. 분산이 되기 때문에 접속이 힘들고 속도가 떨어지는 문제를 이제 미리 방지를 할 수 있다. 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사이트를 미러 사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미러가 거울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복사하는 사이트는 미러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네트워크 장비의 하나인 허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허브란 네트워크 장비가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공유기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사무실, 여러분들 댁에 학교에 다 공유기 이용을 할 겁니다. 자, 공유기를 이용하는 목적이 왜 그렇죠? 자, 외부에서 들어오는 선은 하나죠. 선이 하나 들어오고요. 자, 이 선을 컴퓨터 한 대만 연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대의 컴퓨터에 이렇게 연결해서 이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대의 컴퓨터들이 이 회선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가 허브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공유기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허브라는 뜻이
바퀴의 중심, 자, 이 바퀴의 중심을 허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컴퓨터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브는 컴퓨터 연결 장치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랜에 있어서 통합 회선 관리, 자, 회선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자, 랜이라는 것은 근거리 통신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거리 통신망, 뭐 학교라든지 여러분들 되게 좁은 구역 내에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할 때 그때 랜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공육이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랜을 이제 구성을 할 때 허브를 보통 이용을 합니다. 자, 허브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더미 허브가 있고요. 스위칭 허브가 있습니다. 자, 더미 허브는요. 랜이 보유한 대역폭을 컴퓨터 수만큼에 나누어서 제공을 한다. 무슨 뜻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허브가 있어요. 자, 이렇게 컴퓨터를 쭉 연결을 합니다. 쭉 연결을 했어요. 그리고 외부에서 선이 하나 이렇게 들어왔겠죠. 자, 외부에서 들어온 이 회선의 대역폭이 100메가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100메가의 이제 회선이 들어왔어요. 자, 이것을 이제 더미 허브로 해서 만일 이 랜을 구축을 하게 되면은 이제 컴퓨터가 10대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10대면은 이 그 100메가의 대역폭을 10으로 나누어서 10메가. 자, 그 속도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스위칭 허브는요. 각각의 노드의 최대 대역폭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100메가를 다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자, 어떤 원리냐면은 10대의 컴퓨터가 이제 운영이 된다고 해서 10대 컴퓨터가 그 순간 이제 인터넷을 다 이용하는 것은 아니겠죠. 네트워크를 다 이용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 대역폭까지 보장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100메가를 이용할 수 있다. 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가변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위칭 허브 같은 경우에는 최대 대역폭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러분도 사용하는 062가 다 스위칭 허브예요. 그래서 더미 허브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나누기 때문에 속도가 들어오는 이 회선에 상관없이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한꺼번에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하는 장치다. 맞는 설명이죠. 자, 2번, OSI 7계층 중 물리계층에서 사용하는 장비다. 자, OSI 7계층은요,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문제 나왔을 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자, OSI 7계층이라는 것은 7개의 계층으로 해서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는 그런 뜻인데, 제일 하위 계층이 물리계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리계층. 자, 물리계층은요, 통신을 하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브란 장치가 물리적으로 컴퓨터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허브는 물리계층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맞는 설명이에요. 자, 3번, 허브의 종류에는 더미 허브, 스위칭 허브가 있다. 맞죠? 자, 4번, 일반적으로 스위칭 허브보다 더미 허브가 속도가 빠르다. 자, 더미라는 것이 바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미가 스위칭보다 빠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압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압축하는 프로그램 다들 뭐 사용하고 계시죠. 뭐 알집이라든지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이런 이제 그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 프로그램 설치를 해서 보통 우리는 압축을 하는데요. 윈도우즈 7에도 기본적으로 압축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파일이나 폴더를 하나 선택을 하시고요.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면은 보내기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압축 폴더라고 있죠. 자, 이거 한번 클릭을 해 보십시오.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압축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자, 보기 보겠습니다. 1번, 한글 윈도우즈 7에서는 기본적으로 파일 폴더의 크기를 줄여주는 압축 기능을 제공한다.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사용상의 불편함이 많기 때문에 이제 다른 회사에 있는 이제 압축 프로그램을 보통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죠. 2번, 파일을 압축하는 목적은 저장 공간 그리고 통신 시간의 전략이다. 압축을 하게 되면 용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장 공간이 전략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통신 시간이 전략될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10기가짜리를 전송하기보다도 압축을 해서 5기가짜리로 만들게 되면은 전송하는 시간이 전략이 될 겁니다. 3번, 파일 압축 프로그램에는 ARJ, PKzip, RAR,
LHA. 자, 이거 과거에 사용했던 압축 프로그램인데요. 이런 것이 있다는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4번, 압축 파일을 재압축하는 방식으로 파일의 크기를 계속 줄일 수 있다. 자, 이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10기가짜리를 처음에 압축을 할 때는 제대로 이제 압축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압축을 할 때는 압축이 거의 안 됩니다. 압축률이 떨어져요. 자, 무한대로 계속 줄여둔다라면은 마지막에는 거의 제로에 가깝게 용량이 줄어들겠죠.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에서 재생할 수 있는 표준 동영상 파일의 형식으로 옳은 것은, 자, 동영상 파일 뭐 점 해서 뒤에 뭐 AVI, 뭐 WMV 뭐 이런 다양한 확장자를 가지는 형식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것을 판단하실 수가 있으면 돼요. 자, 1번 JPG. JPG도 많이 들어보셨죠? JPG 뭐죠? 사진 같은 이미지. 그것을 우리는 정지 화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미지죠. 사진 확장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 등의 정지 화상을 통신에 사용하기 위해서 압축하는 기술의 표준이다. 보통 인터넷상에서 이미지를 이제 표현을 할 때 JPG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포맷의 10분의 1 정도의 용량이다. 그 말은 압축률이 상당히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압축률이 좋다는 얘기는 용량이 그만큼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고요. 통신을 할 때 그만큼 시간을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GIF는요. 이미지의 전송을 빠르게 하기 위하여 압축 저장하는 방식 중에 하나다. 자, 이것도 이미지와 관련된 확장자 이제 그 형식이 되겠습니다. GIF하고 JPG하고 차이점이 뭐냐면은 GIF는요. 애니메이션을 표현할 수가 있죠. 간단한 움직이는 동영상과 같은 애니메이션을 GIF로 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BMP. 자, BMP는요. 비트맵 이미지를 줄여서 BMP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비트맵이라는 것은 자, 이미지를 이제 만드는 형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비트맵 방식이라는 것은 이미지를 표현을 할 때 다양한 색상을 표현하고요.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보통 우리가 사진을 찍잖아요. 그죠? 사진 찍으면요. 자, 이게 픽셀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픽셀이라는 단위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져요. 픽셀이 모여서 사진이 하나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와 같은 방식이 비트맵 방식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사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적으로 다양한 색을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용량이 큰 그런 단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BMP는 고용량이고 고해상도를 지원을 한다. 선명한 대신에 용량이 크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윈도우즈의 표준 비트맵 파일 형식이에요. 윈도우즈 설치를 하면요. BMP 확장자를 가지는 파일들을 여러 개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이미지 확장자가 되고요. AVI. 자, AVI도 많이 들어보셨죠? 고용량, 고화질, 동영상 확장자가 되겠습니다. 자, MS사에서 윈도우즈 표준 동영상 파일 형식으로 만든 겁니다. 자, 그런 포맷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의 폴더 창에서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하여 바로가기 메뉴의 삭제 기능을 이용하여 삭제한 후 바로 이를 복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삭제하고 복원하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파일을 삭제하는 방법, 탐색기에서 뭐 삭제를 하셔도 되고, 컴퓨터를 더블 클릭을 해서 파일을 선택해서 삭제하셔도 되고요. 바탕화면에서 파일을 선택해서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위치는 상관이 없고요. 키보드에 딜리트 키를 눌러서 이렇게 삭제를 하실 수도 있고요. 자,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은 바로가기 메뉴가 나옵니다. 자,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나오는 이 메뉴를 바로가기 메뉴라고 합니다. 자, 이 바로가기 메뉴에서 삭제 선택을 하시면 되죠. 자, 삭제 선택을 하시면요. 자, 현재 휴지통이 비워져 있죠. 자, 예 버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휴지통이 채워지면서 휴지통을 한번 볼게요. 휴지통 내에 보시면은 조금 전 삭제했던 파일이 휴지통으로 이동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복원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해당 파일에서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바로가기 메뉴에서 복원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바탕화면에서 삭제를 했기 때문에 바탕화면에 그대로 파일이 복원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삭제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 복원하는 방법, 다른 방법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구성 있죠? 구성을 클릭을 하고요. 여기서
실행 취소, 실행 취소를 눌러도 조금 전 작업했던 것을 취소, 그러니까 삭제한 그 작업을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방법 보여드릴게요. 자, 삭제를 했잖아요. 그 다음 단축키 말씀을 드릴게요. 자, 컨트롤, 키보드에서 컨트롤 Z키 한번 눌러보십시오. 자, 컨트롤 Z키 누르시면은 이전에 이제 수행했던 그 기능이 취소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복원하는 방법이. 자, 보기 보겠습니다. 1번, 휴지통에 있는 해당 파일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복원을 선택한다. 맞죠? 2번, 구성 도구 모음에서, 자, 구성 도구 모음에서 실행 취소를 선택한다. 이것도 맞죠? 뭐 탐색기에서 하셔도 되고, 조금 전처럼 우리가 이제 휴지통을 클릭을 해서 창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것도 탐색기가 되는 겁니다. 자, 거기서 또 선택을 해도 됩니다. 자, 3번, 폴더 창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붙여넣기를 선택한다. 붙여넣기는 뭐죠? 보통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V가 붙여넣기죠. 그래서 하나 복사해서 그대로 복사본을 만들 때 그때 붙여넣기 기능을 이용을 합니다. 이것은 복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 자, 컨트롤 Z는 실행 취소의 단축키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의 인쇄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쇄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인쇄 클릭을 하시면요. 인쇄할 수 있는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자, 이 화면에서 프린터, 그 다음에 이제 용지, 품질, 이런 다양한 이제 용지 관련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세로로 할 수도 있고, 가로로 할 수도 있고, 2장을 할 수도 있고, 10장을 프린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지 관련된 내용들을 설정을 하고 난 뒤에 인쇄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인쇄 버튼 누르시면요. 작업 표시줄 하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프린트 모양의 아이콘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 부분 한번 더블 클릭을 해서 한번 실행을 해 보십시오. 실행을 하시면은 프린터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프린터 대화 상자. 그래서 현재 프린터가 어떤 것들이 프린터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상태가 어떤지, 오류 발생하면 오류가 발생한다,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고요. 소유자, 페이지 수가 어떻게 되는지, 크기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한 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린터를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어떤 문서들을 프린트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쭉 순서대로 표시가 됩니다. 자, 프린터 대화 상자라고도 하고요. 인쇄 관리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인쇄 대기열이라고 합니다. 어떤 순서대로 인쇄가 되는지 그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 인쇄를 대기하는 그런 이제 문서 이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인쇄 대기 중에 있는 파일들이 있죠. 자, 이런 문서들을 이제 선택을 하고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면요. 인쇄를 중지할 거냐, 다시 시작할 거냐, 취소할 거냐, 속성 이런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기 중에 있을 때 프린터 명령어를 처음에는 내렸지만은 여기서 인쇄를 취소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보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인쇄 대기 중인 문서에 인쇄 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자,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인쇄를 취소할 수도 있고요. 순서를 또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인쇄 대기열이잖아요. 그죠? 순서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순서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2번, 인쇄 대기 중인 문서에 대하여 용지 방향, 용지 공급, 인쇄 매수를 변경할 수 있다. 자, 이거 주의를 하셔야 돼요. 프린트 대화 상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용지 방향이라든지 용지 공급, 인쇄 매수, 이런 용지와 관련된 것은 인쇄 버튼을 클릭하기 전, 자, 인쇄 버튼 있죠, 그죠? 이 버튼을 클릭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설정을 다 했어요. 그죠? 이미 이 앞에 설정을 다 끝난 거고요. 인쇄 대기 중인 이 리스트를 볼 수 있는 프린터 대화 상자는 인쇄 버튼을 클릭하고 난 뒤에 화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버튼을 클릭하기 전에는 변경할 수 있지만은 이후인 인쇄 대기 중인 문서, 여기서는 설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인쇄 명령 전에, 그 전에 용지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정을 먼저 하고 인쇄를 해야 되는 겁니다. 3번, 인쇄 대기열을 이용하여 인쇄 상태, 소유자, 인쇄할 페이지 수 등의 문서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자, 이런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4번, 인쇄 대기열에서 프린터로 보낸 문서에 인쇄를 취소하거나 일시 중지할 수 있다. 자, 말씀을 드렸죠.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바로가기 메뉴가 나옵니다. 다음 주 한글 윈도우즈 7에서 다른 사용자 계정의 이름, 암호 및
계정 유형을 변경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의 유형으로 오른 것은, 자, 사용자 계정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댁에 컴퓨터가 한 대 있습니다. 자, 윈도우즈 7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근데 이 컴퓨터를 한 사람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다 같이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용을 할 거고, 또 이렇게 이용할 거고, 이렇게 이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각각의 사람들마다 동일한 배경 화면, 그러니까 바탕 화면에서 뭐 이제 이용할 수도 있지만은 서로 다른 이제 바탕 화면 설정이라든지 기타 이제 설정 상태를 바꿔줄 수가 있어요. 사용자에 맞도록. 자, 그렇게 하려면은 각 사용자마다 아이디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계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기사퍼스트 사이트에 들어와서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아이디, 계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계정이 단순히 사이트를 이용하는 아이디가 계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유료 강의를 또 들을 수 있는 또 아이디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계정은 또 다른 거예요, 성격이. 그렇죠? 그래서 윈도우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윈도우즈에서도 계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관리자 계정, 표준 사용자 계정, 게스트 계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표준 사용자 계정은요, 그냥 일반적인 계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기사퍼스트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아이디 발급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아이디 발급받은 사람들, 표준 사용자라고 보시면 되고, 게스트 계정은 그냥 방문자예요. 아이디 없는 사람이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관리자는, 이제 그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 기사퍼스트 사이트를 관리하는 사람의 계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관리자는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을 거고요. 표준 사용자 계정은요,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비밀번호를 변경한다든지, 여러분들의 정보는 변경할 수 있지만은, 다른 사람의 계정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게스트 계정은 권한이 거의 최소겠죠. 뭐 단순히 이제 방문한다든지 내용을 본다든지 그 정도 권한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계정이 있다는 거 일단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사용자의 계정의 이름을 변경하고요. 암호를 변경하고요. 계정의 유형이란 것은 이런 유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변경하는 것은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관리자가 할 수 있는 거죠. 표준 사용자는 다른 사람의 계정에 어떤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의 윈도우즈 작업 관리자 창에서 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윈도우즈 작업 관리자 창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컨트롤 시프트 ESC를 동시에 한번 눌러보십시오. 자, 눌러보시면은 윈도우즈 작업 관리자 창이라고 나옵니다. 자, 윈도우즈 작업 관리자 창을 보통 이용할 때는 어떤 경우에 이용을 하냐면은 프로그램이 실행을 하다가 멈추는 경우 있죠. 자, 그 멈춘 것을 강제적으로 종료할 때 보통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 탭에 가서 대상을 선택을 했잖아요. 그죠? 선택을 하면은 작업 끝내기 하면은 그 작업이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이제 실행이 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라면은 바로 여기서 종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응용 프로그램 탭이 있고요. 자, 프로세스라는 것은 프로그램을 쪼개서 만들어지는 것이 프로세스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뭐 서비스라는 것도 있고요. 성능, CPU를 얼마만큼 사용을 하는지, 메모리는 얼마만큼 좀 사용하고 있는지, 그다음 네트워킹, 뭐 사용자, 그러니까 현재 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이 누가 사용을 하고 있는지, 계정을 가지고 있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 뭐 연결을 끊을 수도 있고요. 로그오프를 또 시킬 수도 있습니다. 보기 보겠습니다. 1번 실행 중인 응용 프로그램에 작업 끝내기를 할 수 있다. 되고요. 2번 새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다. 새 작업 가능합니다. 현재 컴퓨터에 로그인되어 있는 사용자를 확인할 수 있다. 자, 사용자 탭에 가면 가능합니다. 4번 실행 중인 응용 프로그램의 실행 순서를 변경한다. 자, 실행 순서를 변경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의미 없죠. 지금 실행되고 있는 이 그 프로그램들은 동시에 지금 실행되고 있는 것이지 실행의 순서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의 제어판에 있는 키보드를 이용하여 설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제어판으로 이동을 해보시면은, 자, 키보드라고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하시면요, 키보드 속성 그 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속도 탭에 보시면은 문자의 반복에 대해서 재입력 시간이라든지
반복 속도라든지 설정할 수 있고요. 자, 커서의 깜빡임 속도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깜빡깜빡하죠. 이 속도를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됐죠? 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재입력 시간이란 것은 이런 겁니다. 키를 눌러서 문자 반복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경과 시간을 조정한다. 키보드에서 A 키를 꾹 한번 눌러 보십시오. 연속되게 꾹 눌러 보시면은 첫 번째 A가 입력이 되고 두 번째 A가 입력될 때까지의 그때 시간이 있을 거예요. 재입력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시간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자, 반복 속도라는 것은 키를 눌러서 문자가 반복되는 속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A라는 그 키를 꾹 누르게 되면은 첫 번째 약간 늦게 두 번째가 입력이 되고 두 번째부터 해서 세 번째, 네 번째 쭉 이제 A라는 값들이 쭉 입력이 될 겁니다. 자, 이 반복되는 속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커서 깜빡인 속도. 자, 커서가 깜빡깜빡하는 그 속도를 또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읽어보시면은 문자 반복의 재입력 시간, 반복 속도, 커서 깜빡임 속도, 이건 다 맞죠. 근데 4번에 마우스 포인터를 숫자 키패드를 사용하여 움직일 수 있게 설정할 수 있다. 이것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주 한글 윈도우즈 7의 제어판의 범주 보기에서 프린터를 설치하기 위해 선택해야 할 항목으로 오른 것은, 자, 이거 뭐 암기를 좀 하셔야 되는데, 자, 일단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프린터라는 것은 뭡니까? 하드웨어입니까? 소프트웨어입니까? 하드웨어죠. 그래서 제어판에 가시면은 하드웨어 및 소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프린터 추가로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 한 번만 실습을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오래 기억이 될 겁니다. 자, 제어판에 가시면은 일단 보기 기준이 현재 큰 아이콘으로 되어 있죠. 이것을 범주로 바꿔주셔야 돼요. 범주로 바꾸고요. 그 다음 하드웨어 및 소리가 있습니다. 자, 이거 클릭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 프린터를 이제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프린터 추가를 여기서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처리 속도의 단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은 여러분도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암기를 좀 하셔야 되는데 처리 속도의 단위를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시간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할 때 가장 작은 단위가 세컨드, 초가 있죠. 초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내부적으로 처리 속도로 나타낼 때는 이 초라는 단위가 큽니다. 이것을 더 세분화를 해서 이제 단위를 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1000분의 1초, 자, 1000분의 1초, 1000분의 1초의 단위를 미리세컨드라고 합니다. 미리세컨드, 1000분의 1초예요. 그래서 이것을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고 하죠.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마이너스 3승이 1000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자, 10의 마이너스 3승. 그 다음 이제 마이크로 세컨드가 있어요. 마이크로 세컨드. 이것은 공이 또 3개 붙습니다. 3개 더 붙어서 100만 분의 1초. 10의 마이너스 6승. 그 다음 나노 세컨드. 자, 공이 또 3개 붙어요. 그 다음 피코 세컨드 또 3개 붙어요. 펜토 세컨드 또 공이 3개 붙습니다. 점점점 속도가 이제 빨라지는 것이죠. 단위가. 자, 이렇게 단위가 있는데 이 순서를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암기하는 방법 말씀드리면은 앞에 있는 첫 글자만 따와서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보면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앞에 이 발음을 먼이라고 발음할 수도 있겠죠. 먼. 그 다음 PF인데 PF를 PX라고 여러분들 기억하기 쉽도록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PX가 멀리 있다라고 그렇게 연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 PX 해서 먼을 MUN, 그러니까 미리, 마이크로, 나노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피코 그 다음에 이제 X를 F라고 생각을 하시고 펜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리 속도의 단위에 대해서 이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거잖아요. 이제 공이 3개씩 붙는 겁니다. 여기서 공 3개, 6개, 9개, 12개, 15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보시면은 나노세컨드가 마이너스 6승이 아니죠. 마이너스 9승이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다음 중 컴퓨터 내부에서 중앙 처리 장치와 메모리 사이에 데이터 전송을 위해 사용되는 버스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림을 통해서 일단 개념 설명 좀 드려볼게요. 컴퓨터 내부에서 장치들,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CPU, 중앙 처리 장치가 있고요. 그다음 주기억 장치가 필요합니다. CPU는 이제 사람으로 치자라면 이제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주기억 장치는 이제 기억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CPU는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떤 뭐 1 더하기 2가 있다라면은 이 더하라는 거, 이 연산을 하는 것이 CPU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 다음 1이라는 데이터, 2라는 데이터를 주기억 장치가 가지고 있어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 더하기 2를 하라고 하게 되면은 CPU가 어떻게 하냐면은 1과 2를 가지고 와요. 주기억 장치가 가서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이것을 더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3을 만들게 될 거고요. 이 3이라는 결과를 계산을 해서 다시 주기억 장치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장치들끼리 서로 통신할 수 있는 선이 분명히 있겠죠. 자, 그 선을 버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버스는요, 장치들 간 상호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연결하는 공동의 전송선이다. 전송선. 자, 이것을 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버스의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겠죠. 그게 데이터 버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소 버스라는 게 있는데요. 주소 버스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댁에 주소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주기억 장치에도 주소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5번지 이런 식으로 번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지에다가 데이터 1을 저장하고 2번지에다가 데이터 2를 저장한다. 그러면 CPU가 1번지에 있는 데이터 가져오고 2번지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연산을 하고요. 3이란 결과를 3번지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번지라는 개념을 이용을 해서 우편물이 배달되듯이 데이터가 전달이 되고 저장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소라는 개념 필요합니다. 주소 버스 있어야 되고요. 자, 그다음 제어 신호를 전하기 위한 제어 버스. 뭐 더해라, 곱하라, 나누어라 이런 각종 여러 가지 명령어들이 있겠죠, 그죠? 그것을 이제 제어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어하기 위한 제어 버스가 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프로그램 버스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중앙 컴퓨터와 일정 지역의 단말 장치까지는 하나의 통신 회선으로 연결시키고 이웃하는 단말 장치는 일정 지역 내에 설치된 중간 단말 장치로부터 다시 연결시키는 형태로 분산 처리 환경에 적합한 망의 구성 형태는 자, 설명이 어려운데 이제 4번이 정답입니다. 여기서 중앙 컴퓨터라는 것이 자,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중앙 컴퓨터에서 일정 지역의 단말 장치까지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까지는 하나의 통신 회선으로 연결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각 지역. 자, 이게 뭐 전국의 네트워크 망이라고 보면은 이게 뭐 서울이라고 보고요. 각 지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각 지방에서 또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망 구성을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이제 4번이 되는데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망의 구성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 좀 드려볼게요. 1번은요, 링형입니다. 링.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서로 이웃하는 컴퓨터끼리 이제 원형으로 연결된 것을 링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방향 통신이 가능해요. 자, 이 컴퓨터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쪽으로 통신할 수도 있고요. 이쪽으로 통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쪽이 만일 단선이 발생을 했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도 통신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망형. 자, 모든 컴퓨터를 각각의 전용 통신 회선으로 연결한다. 자, 이 그림이 망형이 되는 겁니다. 보통 우리 인터넷 있죠. 인터넷 망이 망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집 댁에서 네이버라는 사이트에 접속을 할 때 이렇게 접속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접속할 수도 있고 접속하는 방법이 뭐 다양하죠. 이게 망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회선 장애 시 다른 경로를 통하여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 버스형. 자, 버스형은 이와 같은 모양입니다. 버스가 선이 하나 있습니다. 선이 하나 있고 이렇게 설치가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의 통신 회선에 여러 대의 컴퓨터를 접속시킨다. 증설하고 삭제가 용이한 이점이 있습니다.
뭐 증설할 때는 이거 추가하면 되잖아요. 삭제할 때는 이거 그냥 뭐 삭제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4번 계층형.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그 문제가 계층형이에요. 계층형. 부모 사이트가 고장나면 그 자식 사이트들은 통신이 불가능하다. 자, 이게 부모고 이게 자식이라고 봤을 때 부모가 만일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이 자식들은 고립이 되는 겁니다. 통신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분산 처리 시스템의 구성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분산 처리를 할 때 주로 이제 구성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성형은 여기 없는데 이런 그림입니다. 중앙 컴퓨터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1대1로 이렇게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중앙 컴퓨터 또는 교환기를 중심으로 주요 컴퓨터들과 1대1로 접속하는 방식이다. 고장 발견이 쉽고 유지 보수가 용이하다. 만일 이 컴퓨터에 문제가 있어서 통신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1대1로 어차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쪽은 통신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바로 찾을 수가 있겠죠. 1대1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장 발견이 당연히 쉽고요. 유지 보수가 뭐 다른 그 예외적인 것들이 없겠죠. 분명히 이 컴퓨터라든지 이 회사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지 보수가 용이한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다음 중 10진수 13을 16진수로 올바르게 표현한 것은 진법을 변환하는 방법 예전에 배우셨을 텐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2진수가 있고요. 자, 뭐 8진수, 뭐 10진수는 우리가 사용하는 그 진법이죠. 그다음 16진수가 있습니다. 2진수는 0과 1을 이용하는 방식이에요. 모든 숫자를 표현할 때 0과 1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0 같은 경우 0이지만은 1은 1이고 2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10으로 표현해요. 10. 0, 1, 2. 사람은 2라는 숫자를 사용을 하지만은 이진수에서는 1과 0밖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1, 0이 2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은요. 1, 1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수를 표현하는 것이 이진수가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16진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6진수는요. 10진수보다 크죠. 그러니까 10진수에서 우리가 0에서 9까지 숫자를 이용을 하잖아요. 그쵸? 0에서 9까지 숫자 이용을 하고 여기서 10이 되면은 자릿수가 하나 올라가면서 10이 되고 또 그 다음 11, 12, 13, 14, 15 이렇게 계산을 하죠. 자, 근데 16진수에서는 0에서 9까지는 숫자 그대로 이용을 합니다. 이용을 하고요. 16진수 같은 경우에는 10도 한 자리로 표현해요. 10도 한 자리. 그래서 알파벳을 빌려와서 A, B, C, D, E, F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수를 표현하는 것이 16진수가 되는 겁니다. 문제에서 10진수 13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16진수에서는 D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에서 사용되는 클립보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클립보드란 것은 복사, 이동, 캡처 등의 마지막 작업을 저장하는 임시 기억 장소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요. 컴퓨터 내부적으로 클립보드라는 기억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컨트롤 C 많이 복사하잖아요. 자, 복사하면은 어떤 대상을 복사한 이 내용을 저장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 붙여넣기 하잖아요. 그죠? 붙여넣기 하면은 이제 저장한 값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다가 붙여넣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사하고 이동하고 캡처하고 이럴 때 잠시 그 대상을 기억하는 공간, 장소를 클립보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은 1번 사진, 2번 사진, 3번 사진 있어요. 자, 이거 컨트롤 C, 컨트롤 C, 컨트롤 C 했어요. 복사했습니다. 그럼 클립보드에 현재 어떤 사진이 저장이 되어 있겠습니까? 제일 마지막 사진, 3번 사진만 저장이 되는 겁니다. 클립보드는요, 하나만 마지막 작업 하나만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1번, 2번은요, 지워지는 거고요. 3번만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클립보드를 사용하면 서로 다른 프로그램 간에 데이터를 쉽게 전달할 수 있다. 자, 한글에서 컨트롤 C에서 하나 복사했어요. 자, 이거 워드에 가서 컨트롤 V 하면은 그대로 붙여넣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클립보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윈도우즈 7에. 그래서 컨트롤 C 한 데이터가 클립보드에 저장이 되었다가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 컨트롤 V 하게 되면은 거기서 붙여넣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죠. 2번, 클립보드의 내용은 여러 번 사용이 가능하지만 가장 최근에 저장된 것 하나만 기억한다. 말씀을 드렸죠. 1번, 2번, 3번에서 3번이 가장 최근이고 마지막이다. 그러면 3번만 기억이 되는 겁니다. 자, 3번. 클립보드에 저장된 데이터는 시스템을 다시 시작하여도 재사용이 가능하다. 클립보드라는 것은 임시 기억 장소입니다. 그래서 재부팅 하게 되면 지워져요. 내용이 지워집니다. 그러니까 컨트롤 C에서 복사했잖아요. 그죠? 자, 그 복사한 내용을 재부팅 하게 되면 이제 지워지는 겁니다. 자, 4번. 한 위치에서 복사하거나 이동하고 다른 위치에서 사용할 정보의 임시 저장 영역이다. 임시 저장 영역 맞는 설명입니다. 다음 중 컴퓨터 범죄의 예방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이런 것은 쉽죠.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1번. 시스템의 방화벽을 구성하여 사용한다. 방화벽 보안하고 관련이 있죠. 방화벽을 설치하는 이유는요. 인터넷에서 이 컴퓨터에 액세스하는 것을 제한 또는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컴퓨터에 방화벽을 설치하게 되면은 외부에서 함부로 여러분들 컴퓨터에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허가 받은 것들만 통과시키고 그렇지 못한 것은 통과시키지 않는 겁니다. 방화벽이 필요하겠죠. 자, 2번.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백신 프로그램으로 검사한 후 사용한다. 이것도 맞죠. 3번. 게시판에 업로드된 프로그램은 안전하므로 다운로드해서 바로 사용한다. 아니죠. 이것도 백신 프로그램 이용해서 검사하는 것이 이제 예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4번. 백신 프로그램은 수시로 업데이트한다. 당연한 얘기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모니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니터 지금 여러분들 통해서 다 강의 듣고 계시잖아요. 그죠? 자, 그 모니터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번. 출력 장치의 하나로 문자나 그림을 화면에 표시해주는 장치다. 이거 맞는 설명이죠. 2번. 비디오 어댑터와 관계없이 모니터는 영상을 표현하기 위하여 도트라는 화소 단위를 사용한다. 이거 설명 다 틀렸습니다. 일단 비디오 어댑터라는 것은 그래픽 카드예요. 그래픽 카드. 여러분들 본체에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사운드 카드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모니터를 통해서 이제 화상으로 데이터를 보시려면은 그래픽 카드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픽 카드하고 모니터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 없다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틀렸죠. 자, 그리고 영상을 표현을 할 때는 픽셀을 이용합니다. 픽셀. 픽셀이라는 것은 화면을 이루는 최소의 단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으면 이 점 하나를 픽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픽셀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해상도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해상도 있죠. 해상도는 픽셀 수가 얼만큼 있는지에 따라서 해상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해상도는요, 얼마나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느냐를 나타내는 단위가 되고요. 픽셀의 수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요. 모니터 화면을 800에 600, 자, 해상도를 800에 600 할 수도 있고 1024, 768로도 할 수 있죠. 800에 600이라는 것은 가로가 800개가 되고요. 세로가 600개의 픽셀로 해서 만들어진 화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거보다도 1024, 768이 더 이제 픽셀의 수가 많죠. 픽셀 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더 선명하다, 해상도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트라고 얘기했는데 도트는요, 프린터와 관련이 있습니다. 프린터. 그래서 이것은 모니터하고는 상관이 없고 픽셀하고 관련이 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모니터의 해상도가 높을수록 모니터에 나타나는 영상은 선명하다. 맞고요. 모니터는 표현 방식에 따라 PDP, LCD, CRT, LED 다들 한번 들어보셨죠? 분류된다. 맞습니다. 다음 중 전시장이나 쇼핑센터 등에서 설치하여 방문객이 각종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터치 패널을 이용해
메뉴를 손가락으로 선택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인 것은, 자, 키오스크라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버튼은 이제 터치 스크린으로 보통 되어 있죠. 터치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건물 1층에 어떤 전시장이 있는지, 2층에는 어떤 전시장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검색해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킨들은요, 아마존닷컴에서 만든 겁니다. 전자책, 그것을 킨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프리젠터는요, 자, 이와 같은 건데, 우리 PT 할 때, 프레젠테이션 할 때 그 포인터 있죠. 포인터 화면에 쏘아서 뭐 이렇게 뭐 빨간색으로 보통 이렇게 포인트가 찍어지죠. 그래서 아나운서라든지 프레젠테이션 진행을 위한 그런 기기가 되는 거고요. 자, UPS는 정전이 발생하여도 전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컴퓨터에는 크게 뭐 정전에 대해서 대비할 필요가 없는데, 서버 있죠, 서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전원이 공급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정전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서버에 전원 공급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한테 서비스가 안 되겠죠. 네이버 사이트의 서버가 만일 정전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서비스가 제공이 안 될 겁니다. 자, 그때를 대비를 해서 여기 사이에다가 UPS라는 장치를 달아둡니다. UPS는 뭐 배터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전이 발생을 해도 한동안 전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이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출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